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제로 코로나, 인권 문제 등 매력을 잃어가는 중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규제, 인권 논란까지 여러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서방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경제의 목을 누르고 인권을 짓밟음으로써 중국을 빠르게 나쁜 도박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표현하더라도 중국의 독재자 시진핑은 국가 자본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이념투쟁과 갈수록 문제만 일으키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리커창 총리를 포함한 공산당 내 고위 인사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중국을 바라보는 눈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죠. 중국의 규제 환경이 더 악화되면서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들도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추정치를 매우 하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인권 논란, 매력 잃어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GDP는 곤두박질 치고 있죠. 세계적인 민간 투자 은행조차 올해의 GDP 성장률 추정치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 최대 민간 투자은행인 UBS는 이미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추정치를 5.5%에서 3.0%까지 이미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죠. 중국은 이러한 전망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 리컨창 총리는 특히 1990년 이래 경제가 크게 둔화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로 선언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죠. 시진핑 이전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훨씬 높았다라는 분위기죠. 양상군 주석 시대인 1988년부터 1993년까지는 중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8.6%였죠. 그리고 장점인 주석 시대인 1993년부터 2002년까지는 9.8%였고 후진타오 주석 시대인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10.4%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부 다 8%가 넘는 경제 성장률. 물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아주 저개발 국가에서 이제 G2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은 이전 세대는 더 오르기가 쉬웠고 지금은 더 오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경우는 국가 통제주의 경제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이것이 벌어지기 이전에도 경제 성장률 6.5%를 간신히 유지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성장률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같은 성장률이죠. 실제로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는데요. 2012년 7.9%를 정점으로 그가 물려받은 중국의 과거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매년 하락해 2020년 2.3% 성장에 그쳤습니다. 물론 2020년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죠. 문제는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의 창시자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사상에 근간을 둔 국가 통치 이념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리커창 국무원 총리, 류어 부총리 등 당 고위 간부들과 충돌도 빚어지고 있고 지금 리커창 총리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은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은퇴하기 전에 그냥 내 지르고 지금 이야기하고 나간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시진핑과 당 고위 간부들이 기술 규제부터 사교육 금지와 같은 경우는 평등하게 잘 살자, 공동 부유 정책 때문에 이렇게 했고 외국인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특히 영어권 책까지도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이 사교육 금지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수준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로 현재까지 서로 충돌해 왔죠. 그리고 지금 부자들에게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시진핑입니다.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는 기술 회사의 공개 상장 그리고 개발을 지원해 왔다고 공언을 했죠. 이는 사실상 시진핑을 겨냥한 질책성 발언인데요.
중국에서 당 고위 인사가 현직 최고 지도자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답시고 공동 부유 정책을 취합니다. 이것이 아주 안 좋았죠. 모두 다 잘 산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건 안 됩니다. 실제로 되지도 않고요. 공동 부유 정책의 가장 신봉자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공산당. 이 공산당의 기본 원리로 다시 되로 돌아가겠다. 모두 다 잘 사는 사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하향 조정을 했죠. 공산당과 같은 경우는 하향 평준화를 시켰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상향 평준화가 되어 갔는데 다시 하향 평준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생각이라는 거죠. 누적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의 재분배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질을 다운그레이드 하고 있는 삶의 질을 낮추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특히 치 주석은 자신의 통치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민 감시 시스템의 완성. 완전히 통제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생각입니다. 그는 완전한 국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기술 회사를 압박할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중국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했는데 이는 중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술 회사들의 위협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가능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의 법적 근거를 보강하는 동시에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도 구축을 했죠. 그 조치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규정 준수를 같은 회사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준수를 이유로 그의 구인구직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링크드인을 중국에서 철수합니다. 2021년에 철수하죠. 그리고 페이스북, 지금 메타라고 불리는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냅챗, 왓츠앱과 같은 해외 소셜미디어는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링크드인은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마지막 소셜미디어이는데 이것마저도 이전에 중국하고 같이 타협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었지만 더 이상의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퇴출이 된 거죠. 강제적으로 퇴출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링크드인의 철수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서 서방의 소셜미디어는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형 로펌인 퍼킨스 로이 베이징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 변호사 제임스 짐머먼은 극단적인 문화 검열과 더 엄격해진 규제, 기업의 평판 저하 위험성으로 서구권 기업들은 중국은 점점 더 매력없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중국과 같은 경우는 덩샤오핑과 같이 흥묘 백묘론을 하고 있고 일단 경제부터 잘 살아야 된다. 경제를 부강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고개를 쳐들지 말아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중국이 완전히 성장하기 전에 고개를 쳐들었죠. 고개를 쳐들면서 이제 목이 내쳐져가는 현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매력이 없는 나라로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의 입장이죠. 즉 숨이 막힐 정도로 감시가 너무 심해서 중국의 매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권 탄압으로 그 시각을 넓혀볼 경우 자국민을 죽이는 독재 정권에 동조하는 것은 사업적으로도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시진핑은 수많은 도시들이 봉쇄에서 풀린 지 일주일여 만에 제로 코로나 시행을 다시 강조하며 상하이와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에서 새로운 봉쇄를 단행을 했죠. 이로 인해 봉쇄가 풀린 이후에도 기업들은 다시 문을 닫아야 됐고 공급망은 교란이 됐으며 중국인들의 일자리는 다시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종족 탄압인 신장 위구르족 무슬림에 대한 학살에 반발하면서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영국 등 서방 44개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공동으로 힘을 합쳐 중국 신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 구현을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 주석은 신장 위구르 웨이월 자치구를 8년 만에 방문해서 안정과
발전을 강조했고 여기서 다시 제로 코로나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강화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8년 만에 방문해 안정과 발전을 강조한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죠. 앞서 시 주석은 2014년 4월 신장을 방문했고 방문 일정 마지막 날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구도인 우르무치의 기차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그 뒤 신장의 독립을 주장하는 현지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을 공격하고 사회 통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8년 전에 시진핑이 신장 위구르 지역인 우르무치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것들이 덜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 거죠. 이 이후에 대규모 수용소를 건설해서 이러한 독립주의, 분리주의 사람들을 가두었죠. 미국 등 서방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 100만 명을 강제 수용하고 여성들의 출산을 제한하는 등 신장 지역 위구르족을 박해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학살 정책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국가의 도움을 받으며 해외에서 위구르족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매우 사악하고 비극적인 일인데요. 신장의 고통, 이것은 그들이 티베트와 내몽골 지역에서 자행했던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딱히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내몽골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침략을 해서 완전히 자기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학살하고 그들을 많이 죽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난 수년 동안 자국적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의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사업의 수익성을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면 윤리성을 강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족을 강제 노동수용소에 가두면서 이러한 논쟁에 더욱더 큰 불을 지폈죠. 시진핑의 권위주의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계획경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의 사업은 도덕성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죠. 시진핑은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음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서방 세계의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회에서도 다시 중국에서 기업들이 빠져나오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동조해서 중국의 부자들도 빠져나오는 상황이죠.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한 지금 반도체 문제도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미국이 DUV 노광장비까지 제한을 하려고 하는 상황. 이거 DUV 노광장비까지 제한이 되게 되면 중국이 기껏 반도체 회사를 만든다고 털을 닦고 공장을 짓긴 했었지만 그 내부에 기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품들도 필요한데 이 부품의 공급조차도 힘들어질 수 있다. 특히 그래서 한국의 기술력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한국의 그 기술력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중국이 생각되는데 한국도 지금 미국의 뜻에 따라갈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덜 위험하고 덜 도덕적이며 또 덜 부도덕하고 사상적으로 덜 적대적인 태국, 멕시코, 케냐 같은 국가들 혹은 본국인 미국으로의 이전이 그래서 리쇼링, 프렌드쇼링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마오쩌둥주의에 대한 시진핑의 집착, 이것은 중국을 괴롭히는 경제와 인권 문제를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악화시킬 것이며 외국 기업들의 기업 환경 역시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기업들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시진핑이 결국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자국 기업 우선주의예요. 자국 기업 우선주의고 물론 지금 어떤 기업이든지 중국에 와서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국 기업들을 경쟁 상대로 성장을 시키는 기업들의 그 기술력을 쏙쏙 빼먹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진핑에 의해서 기업들이 쫓겨나오는 시점이 분명히 도래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시진핑에 의해서 기업들이 쫓겨나오기 전에 중국을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이러한 명제까지 생길 정도로 중국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져 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계 경기의 가장 중심 그리고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리는 지금 중국이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최소한 10년까지 이 코로나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중국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중국에 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도 중국의 기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 테슬라 자체가 중국에서의 힘이 영향력이 약화되어감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이 매력적인 나라인가? 아니면 매력적이지 않은 나라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이미 사드 보복, 삼불 정책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한국을 정말 경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삼불 정책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압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정말 중국에 굽신굽신거리고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느냐? 물론 필요한 것은 쏙쏙 얻어먹어야 되는 상황.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가깝고도 굉장히 먼 나라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할 것이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그리고 필요하시면 우리나라에도 투자, 우리 기업들이 되고 세계 속에 한국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산업계가 세계적으로 기치를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군사 대국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군사 대국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의 세력에 언젠가는 맞부딜 그 시기가 올 테인데, 이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기업들은 더욱더 고통에 들어갈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자세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